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송은당 학영서재 박하경 작가입니다. 완도 지킴이 박상철 시인님의 시 10편을 고르다가 바다의 전설을 대하면서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가 벌떡 일어나 바다를 걸어오는 환영을 본 것 같습니다. 1980년 5월 18일 그곳에 소년이 있었죠. 중간고사를 본 후 늦잠을 자고 배드민턴을 칠 수 있었던 일요일, 도시는 점령당했고 중학교 3학년 동호는 친구 정대의 죽음을 목격합니다. 도청으로 오는 시신을 수습하며 초를 밝히고 혼을 붙잡는 소년의 열흘을 한강 작가는 소설로 기록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치던 학생의 이야기, 왜 그 학생의 이름을 말하기 직전에는 알 수 없는 망설임이 끼어드는가? 의문에서 소설이 시작되죠. 작가 스스로 이 소설을 통과하지 않고는 어디로도 갈 수 없다고 느꼈다고 말하는 한강 작가의 6번째 소설입니다. 2014년 창작과 비평에서 출판했죠. 소년이 온다는 총 6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장 어린 새에서는 정체불명의 서술자가 동호라는 소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동호는 5.18 민주화 운동을 위해 같이 거리로 나섰던 친구 정대가 총에 맞아 쓰러지는 걸 목격했으나 구하지 못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어느 병원 응급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해 아는 사람을 찾고 있지는 않을까? 정대의 누나는 어디로 간 것일까? 동호의 마음 한구석에서 정대와 정대 누나가 죽었다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면서 정대와 정대 누나를 찾기 위해 상무관에서 시신 수습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한 가지 일은 입관을 마친 뒤 짧은 추도식에서 유족들이 애국가를 부른다는 것이었다. 관 위에 태극기를 반드시 펴고 친친끈으로 묶어 놓는 것도 이상한 일이었다. 군인들이 죽인 사람들에게 왜 애국가를 불러주는 것일까? 왜 태극기로 관을 감싸는 것일까? 마치 나라가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란 듯이. 제2장 검은 숨에서는 1장에 나오는 동호 친구인 정대 이야기입니다. 슬프게도 이미 죽은 정대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썩어가는 자신의 몸을 지켜보면서 썩어가는 내 옆구리를 생각해. 거길 관통한 총알을 생각해. 처음엔 차디찬 몽둥이 같았던 그것. 순식간에 뱃속을 휘젓는 불덩어리가 된 그것. 그게 반대편 옆구리에 만들어 놓은 내 모든 따뜻한 피를 흘러나가게 한 구멍을 생각해. 그걸 당긴 따뜻한 손가락을 생각해. 나를 조준한 눈을 생각해. 쏘라고 명령한 사람의 눈을 생각해. 정대는 동호를 찾으려 했으나 동호가 죽었다는 것을 영혼으로 느낍니다. 제3장 7개의 뺨은 동호와 함께 도청 상무관에서 시신을 수습했던 은숙의 이야기입니다. 5.18 민주화 당시가 아니라 그 어른이 되어 출판사에 취직한 시점입니다. 희곡집을 출판하려 하지만 검열에 걸려 대부분 먹칠로 삭제를 당하게 됩니다. 극단은 공연을 할 방법을 찾습니다. 은숙은 어떤 방법으로 공연을 할지 의문을 갖고 극장 객석에 앉습니다. 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검열을 피하기 위해 대사를 말로 뱉는 대신 입모양으로 말을 합니다. 희곡집 출판을 위해 수없이 교정을 했던 은숙은 입모양만으로도 모든 대사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립니다. 제4장 쇠와 피입니다. 동호가 죽음을 맞이한 날 도청에 함께 있었던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죽음의 밤, 목숨을 바치기에 너무 어렸던 아이들도 남아있었던 것을 알고 아이들에게는 상황이 좋지 않으면 나가라고 합니다. 항복한 아이들을 죽이지는 않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도청에 남은 시민들은 총을 한 자루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소년의 팔을 놓지 않은 채 김진수는 반복해서 말했다. 적당한 때 너는 항복해라. 알겠지?
항복하라고 손들고 나가는 애를 죽이진 않을 거야. 군인들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시민들은 총을 쏘지 못했습니다. 그에 반해 시민들을 체포하고 항복을 하고 내려오는 어린 아이들마저 일말의 고민도 없이 총을 쏘아 그 자리에서 죽이고 맙니다. 시민들은 총을 들고 있었음에도 차마 쏘지 못했지만 군인들은 40만 강주 시민들에게 2발씩 쏠 수 있는 80만 발의 탄환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제5장 밤의 눈동자. 1장의 동호와 3장의 은숙과 함께 시신 수습을 했던 선주의 이야기입니다. 시점은 5.18을 벗어나 현대의 시점입니다. 어느 날 5.18 당시의 상황을 책으로 쓰려 하는 작가로부터 증언을 요청받습니다. 선주는 여러 번 거절했지만 작가는 만나지 않아도 좋으니 녹음이라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선주는 증언에 대해 고민하면서 지난 과거에 대해 떠올립니다. 여공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으며 일하면서 노조원들과 함께 시위를 했었고 민주화 운동 때 붙잡혀 성고문을 당하여 지금까지도 남자를 만날 수 없게 된 일들을 떠올리죠.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안다. 그의 봄과 같은 순간이 닥쳐온다면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초등학교 때 피구 시합에서 날쌔게 피하기만 하다 결국 혼자 남으면 혼자서 맞서서 공을 받아 안아야만 하는 순간이 왔던 것처럼 버스에서 터져나오는 여자애들의 쨍쨍한 노래에 이끌려 광장으로 총을 군대가 지키는 광장으로 걸었던 것처럼 끝까지 남겠다고 가만히 손을 들었던 마지막 밤처럼 증언을 거절했지만 연을 끊고 살게 된 함께 노조 운동을 했었던 병에 걸린 언니에게 문병을 갑니다. 과거를 드러내지 않으려 했던 선주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이죠. 제6장 꽃핀 쪽으로. 마지막 6장은 동호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삼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 귀여움을 받았던 아들을 그리워하며 동호가 죽던 날 밤 동호를 데리러 도청에 갔지만 동호를 데리고 나오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저 겨울이 지나간 게 봄이 오더만. 봄이 오면 늘 그랬댔기. 나는 다시 미치고 여름이면 지쳐서 시름시름 앓다가 가을에 겨우 쉼을 쉬었다. 그러다 겨울에서 삭신이 얼었다. 아무리 더운 여름이 다시 와도 땀이 안 나도록 뼛속까지 심장까지 차가워졌다. 동호의 죽음 이후 겪는 가족들의 아픔과 동호 어머니의 죄책감과 슬픔 그리고 그리움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엄마 저쪽으로 가. 기왕이면 햇빛 있는 대로. 못 이기는 척 나는 한없이 네 손에 끌려갔지. 엄마 저기 밝은 데는 꽃이 많이 폈네. 왜 캄캄한 데로 가? 저쪽으로 가. 꽃핀 쪽으로. 에필로그로 이어지는 광주 민주화 운동 5.18은 내 나이 20살이었을 겁니다. 친구들이 대학에 들어갔기에 다칠까 걱정이 되었고 친척들이 다칠까 염려되어 밤잠을 설쳤던 5.18은 진상규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많은 아픔, 슬픔, 억울함을 안고 역사의 그늘에 사장될까 마음 졸이며 지켜본 지 어언 40년이 넘어갑니다. 지구촌이 아무리 강자촌이라 하지만 우린 그리 되도록 관망만 해서는 안 되겠지요. 당신들이 얼마나 처참한 모습으로 한 시대를 지켜냈는지 보람의 공원 외신 사진 작가들이 찍은 사진전에서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얼마나 눈물을 쏟았는지 5.18이여 영원히 서서 당신이 지키고자 목숨 살랐던 미래를 지켜봐 주소서. 박상철 시인님의 바다의 전설 들으시겠습니다. 바다의 전설. 해심 박상철. 어느 날 갑자기 바다가 그리우면 그대의 영혼이 외로운 것이다. 영혼의 속삭임 따라
길을 떠나라. 춤추는 파도 소리, 해닌 붓게 타오르는 수평선, 감미로운 바람의 노래, 쪽빛 도화지에 미끄러지는 갈매기, 수억 년 파도에 씻기고 깎이어 모난 곳 둥글어 세월도 덤덤한 해변의 자갈, 자그락 자그락 발자국 따라 오는 곳, 누구라도 그리워하는 거기 서서 파도와 바람이 들려주는 전설을 들어보아라. 해무가 감싸고 보듬어 육지에 고이 내려준 태초의 보금자리, 꿈결 같은 바다의 전설을.